오늘은 다섯 번째 노트, 아머 프로토콜 기초 설계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난 노트에서는 이제 아머 프로토콜이 뭐다라는 거를 소개시켜 드렸고, 그 과정에서 간단한 키 확립 프로토콜을 만드는 과정, 또 그 키 확립 프로토콜을 잘못 만들었을 때 어떤 공격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미 썼던 여러 가지 기법들도 있는데 그 기법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총 6가지 종류의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여분 정보, 명령 기법, 최근성 보장 기법, 요 3가지가 주로 설명돼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성 보장 기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최근성이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의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신뢰 관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분 정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또다시 반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질의응답에 한 명이 또 그 잘 이해 안 된다고 질문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메시지들을 암호화할 거고, 보통 메시지의 암호화는 비밀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칭 암호 알고리즘 중에서도 주로 블럭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그러면 이렇게 블럭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했을 때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왜 이런 기법들을 쓰고 왜 이런 공격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블럭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은 늘 입력을 그 정해진 블럭 크기를 요구합니다. AES는 블럭 크기가 128비트예요. 그러면 늘 입력으로 128비트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28비트보다 작으면은 채우기를 하게 되겠고, 128비트보다 크면은 쪼개가지고 어떤 암호 모드를 써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설명드린 암호 모드는 ECB 모드밖에 없어요. ECB 모드는 쪼갠 다음에 그 쪼갠 것들을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독립적으로 암호했을 때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요? 평문의 패턴이 암호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럭들이 쪼개졌는데 P2와 P4가 같으면은 C2와 C4도 같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평문에 있던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숙제로 했을 때도 그 문자들을 이렇게 암호하는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굿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중간에 O가 2개 나오죠. 그럼 이 O가 똑같은 문자로 암호화 될 테니까 그게 암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블럭 방식도 이 블럭 크기가 클 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P1, P2, P3, P4가 있을 때 P2와 P3가 같으면은 굿을 암호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암호화된 암호문이 있을 때 이 암호문들을 다양하게 그 중간에서 공격자들이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C1, C2를 보내는데 C1을 조작한다든가 C1을 다른 것과 교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걸 좀 생각해 봅시다. M과 M'이 있는데 이 M과 M'은 블럭 크기예요. 딱 크기에 맞는 크기고 뭐 채우기를 하지 않는 정확하게 M과 M'은 단일 블럭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M과 M' 서로 다른 건데 이 M과 M'을 똑같은 키로 암호화를 했고 그 결과를 C'I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C와 C 프라임 또 M과 M 프라임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C와 C 프라임의 차이와 M과 M 프라임의 차이가 뭔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C와 C 프라임의 차이를 보고 M과 M 프라임은 이런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추측이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안전한 블록 암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키가 아닌 전혀 다른 키로 복호화를 하게 되면은 뭔가 진행은 되겠죠. 진행이 돼서 뭔가 값은 얻을 텐데 128비트 값을 얻을 텐데 그 값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깨진다는 거예요. 조금의 일부분도 남아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한 비트 정도는 똑같을 수 있는데 조금 그 이상이 되면은 전혀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이유에서 만약에 C와 C 프라임을 조작했어요. 한 비트를 조작하든 뭐 몇 비트를 조작하든 상관없습니다.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상관없는데 그 원래 있던 C나 C 프라임 값을 바꿨는데 그거를 우리는 정상적으로 K로 복호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나와야 되는 값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M이 랜덤한 값이면 이 랜덤한 값이라는 거는 복호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값이 아니에요. 어떤 기대하는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K로 C를 복호화하게 되면은 이 얻은 값이 원래 보내진 값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값이 있으면 몰라도 랜덤한 값만으로 구성된 블럭이 있으면 이 블럭은 원래 그런 값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M의 일부가 반대로 확인할 수 있는 값이고 복호한 후에 그것이 확인이 되면 나머지도 정상적으로 복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의 일부, 뭐 10비트는 내가 알고 있는 값이야. 그래서 그 10비트가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118비트도 정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 10비트만 정상적으로 나오면서 나머지는 깨지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대했던 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대한 값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 블럭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K로 암호화된 거고 그것을 중간에 조작하지 않았다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랜덤한 값만 암호화하면은 복호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복호화가 됐는지 중간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인증 암호화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여분 정보라는 것들을 일부러 포함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호한 다음에 뭐를 보고 내 복호화가 올바르게 됐는지 아니면 내가 사용한 키가 올바른 키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는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보를 우리가 여분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분 정보. 그러니까 이 여분 정보라는 것은 함께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복호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데이터, 예측하는 데이터, 기대하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이더라도 걔만 확인하면은 나머지도 원래 만들 때 그 데이터 그대로 복호화가 됐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분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좀 살펴봅시다. 아까는 이제 한 블럭이었잖아요. 방금 전 슬라이드에는 한 블럭이었어요. 이제는 블럭을
좀 늘립시다. 그래서 두 개 블럭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M1과 M2의 여분 정보가 모두 있어야 C1과 C2를 K로 복화했을 때 이 암호 블럭들이 K로 암호화된 블럭임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에만 그 블럭이 만약에 여분 정보가 하나에만 들어있으면은 다른 하나는 공격자가 랜덤한 다른 값으로 바꾸더라도 그 바꿔진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요 문제를 하나 한번 봅시다. 블럭 크기와 사용자 식별자 대칭키 길이가 모두 16바이트, 128비트라고 가정을 하고 ECB 모드로 요거를 암호화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는 B를 넣고 또 키고 하나는 D를 넣고 K예요. 그래서 이 D 하나가 B 하나가 한 블럭을 통으로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KAB가 또 다른 블럭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1은 B를 암호한 값이고 C2는 KAB를 암호한 값이고 C1'은 D를 암호한 값이고 C2'은 KAD를 암호한 값이에요. 그러면 앨리스는 첫 블럭에 B 식별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앨리스가 복화했을 때 조작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네 개 중에 어떤 걸까요? 요 첫 번째 걸 보면 C1을 풀면 뭐가 나올까요? B가 나오겠죠? 그런데 C2'은 원래 기대했던 건 아니라 조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죠. C1은 정상적으로 나온 거고 C2'은 엉뚱한 거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C1', C2' 하면은 얘는 어때요? C1'을 풀면 뭐가 나와요? D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건 뭐가 나와? 뭐였어요? B였죠. 내가 기대했던 건 B예요. 근데 D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조작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또 모르죠. B 쟁에서 나오는데 X는 뭔가 수정됐지만 그걸 풀어봤자 얘가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Y는 C1의 몇 비트를 수정한 거예요. 얘는 조작됐는지 알 수 있죠. 2번, 4번은. 그렇죠? 이 Y는 B로 정상적으로 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작돼 있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조작 여부를 알 수 있는 거. 2번, 4번.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2번, 4번. 그러니까 이런 공격들은 이 경우에는 알아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것들이 이거 알아차리는 건 상관없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우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랜덤한 데이터만 즉 내가 여분 정보 없는 블럭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을 못 하는 거죠. 걔를 갖고는 판단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길이를 늘려서 세 개의 블럭을 쓴다고 합시다. 세 개의 블럭. 그래서 블럭 크기 식별자 대칭키는 16바이트고 난스는 8바이트예요. 난스는 8바이트.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암호한 거를 C'I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C2'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요 세 개의 차이는 A가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오타가 있네요. 하여튼 요 세 개의 차이는
똑같은 정보를 암호화했는데 위치들이 조금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걔를 C 구조체로 표현하면은 첫 번째에는 난스가 먼저 나오고 네임이 나오고 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식별자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거는 난스 키 네임, 얘는 키 난스 네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얘는 세 블럭이 필요하죠. 최소 세 블럭이 필요해요. 근데 마지막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채워져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채우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채워진 데이터는 여분 정보일까 아닐까? 여분 정보예요. 얘가 몇 바이트가 채워졌는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채울 때 어떤 데이터로 채우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몇 바이트야? 32, 40바이트잖아요. 40바이트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얘가 16바이트씩 돼야 되니까 8바이트가 채워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값들이 어떤 값으로 8바이트를 채우는지도 프로토콜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풀어봤을 때 이 여분 정보가 여기가 8바이트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했으면은 이 마지막 블럭은 또 뭔가 조작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KAB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얘가 키죠? 요가 키예요. 요 노란 부분이 키인데, 이쪽에는 키가 한 블록으로 암호화됐죠. 그러면 얘는 조작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이게 조작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나머지는 난스 값과 B는 둘 다 여분 정보예요. 난스 값과 B는 여분 정보예요. 왜? 식별자는 항상 여분 정보입니다.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난스는 보통 A가 주고 받은 걸 거예요. 그래서 난스 값도 어떤 난스가 와야 되는지를 그 복호한 사용자는 알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준 값이니까. 그러면 얘는 조작됐는지 알 수 없죠. 근데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보면은 B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요 블록을 보면은 B의 반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B의 반이 여기 있고 난스 값이 여기 있어요. 즉 만약에 이거나 이거를 풀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B가 확인이 되고 얘는 채우기가 확인이 되면 이 데이터가 수정이 안 됐다고 믿을 수 있어요. 진짜 그런지는 좀 이따 하고, 우선은 얘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죠. 이 두 블럭에는 여분 정보가 C2, C3 여기도 다 있어요. 여기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우선 내버려두면 이 두 개는 그러면 과연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밑에 그림은 왜 그렸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거는 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요런 애들을 C1, C2, C3가 있으면 요거의 비트들을 조금씩 바꾼 거예요. 요거 조금씩 바꾸면은 예를 들면 C1 프라임으로 바꿨어. 그럼 복호화를 하게 되면은 왕창 깨지겠죠. 왕창 깨지면은 이 채우기가 8바이트가 아니라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질문에도 포함했지만 블럭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블럭을 통째로.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앨리스가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키 확립하기 위해서 서버와 교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형태의 메시지들이 여러 차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이런 게 같이 있을 거예요. 이 값하고 이 난스 값은 다르지만 B 값은 같을 거고요. B에서 B에게 B랑 교환할 거 하면은 그러면 요 두 개를 바꿔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두 개를 바꿔치면 요 블럭에서 요 블럭의 B도 확인이 되죠. 그리고 요 블럭에서 채우기도 원래 기대했던 채우기가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이 부분은 모르는 거죠. 근데 얘가 있으니까 얘는 정상적인 키로 암호화됐다고는 알 수 있는데 암호화된 건 맞는데 내가 생각했던 K8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맞는데 지금 만들어진 데이터인지 어떤 교체가 된 건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예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어? 얘는 어떨까? 얘는 이렇게 나눠보면 요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문제 있다고 인식해요, 안 해요? 인식하죠? 왜? 내가 기대했던 거는 요 파란색 난스인데 요 이상한 난스가 온 거잖아. 그러니까 요걸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걸 바꾸면 어떻게 돼? 요거는 또 인식이 안 되죠. 그쵸? 요 앞에 걸 바꾸는 거는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요. 난스가 바뀌니까. 내가 기대한 난스와 다른 난스가 왔기 때문에 이건 뭔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여전히 안 돼요. 그래서 답은 4예요. 없음. 얘하고는 이쪽 하는 게 더 좋지만 얘는 엉뚱한 데이터를 여기다 놔도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엉뚱한 데이터를 놓으면 그건 단박에 확인이 돼요. 여분 정보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여분 정보가 확인이 되면 뭘 확신할 수 있어요? 이 키로 암호화됐다는 거 확신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의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막 뒤지고 볶고 위치를 바꾸더라도 잘 판단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여분 정보를 넣는 것 통해서 어떤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어떤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무결성을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제 질의에서도 제가 예로 하나 보여드린 게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는 저런 여분 정보를 이용한 무결성 보장보다는 encrypted MAC이라고 하는 인증 암호화를 해야 된다. 비밀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무결성도 보장이 돼야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프로토콜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밀성만 보장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증 암호화하는 방식인데 인증 암호화하는 방식을 중에 이제 인크립된 맥 방식인데 이 인크립된 맥 방식은 먼저 얘를 복호하지 않고 C의 맥 값을 계산해서
수신한 맥값과 같으면은 그때 복호화를 해요. 만약 맥이 틀리면은 복호화 자체를 안 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문제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두 개의 블럭이에요. 두 블럭으로 구성된 평문을 이제 인증 암호화를 한 거예요. 인증 암호화. 그래서 C, T가 있고 C 프라임, T 프라임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네 가지로 만약 조작을 했을 때 앨리스가 조작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T는 뭘 이용해서 계산된 맥값이에요? C1, C2를 이용해서 계산된 맥값이죠. 그런데 온 거는 C1, C2 프라임이 왔어요. 그러면 수시한 사용자가 어떻게 해요? C1과 C2 프라임을 이용해서 맥을 계산하겠죠. 그 맥값은 T와는 같지 않겠죠. 그러면 1번은 조작 여부를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C1 프라임, C2를 넣는데 T 프라임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 T 프라임은 뭘 이용해서 계산된 맥값이냐면 C1 프라임, C2 프라임을 이용해서 계산된 맥이에요. 그러면 얘도 이걸 이용해서 계산된 맥값은 T 프라임과 다르겠죠. 그럼 얘도 문제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C1과 X예요. 이건 전혀 다른 X죠. X는 바꿨다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랜덤한 값이 여기 오더라도 여전히 얘는 T 값으로 나오지 않겠죠. 맥 값이.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의 조작이든지 다 발견할 수 있어요. 비트를 조금씩 바꾸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이 뭔지는 상관없죠. 전송자가 만든 데이터가 중간에 수정되지 않았다는 건 확신할 수 있어요. 전송하는 사람이 엉뚱한 걸 보내면 어쩔 수 없는데, 만든 사람이 엉뚱한 거를 암호화해서 주면은 어쩔 수 없지만, 보낸 사람이 유효하고 올바른 데이터를 보냈는데, 그게 중간에서 누가 뭘 못하는 거죠. 뭘 할 수 있는데, 하면은 그게 발견이 되는 거죠. 공격자가 눈치 안 채게 조작하려고 그러면은, 이 C를 조작하고 또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맥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T가 없으니까 그 맥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맥은 뭔가 이렇게 붙였다 떼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값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보면은 인증 암호화를 하지 않으면 블록 크기, 평문 각 요소의 크기, 평문 구성 등이 바인딩에 영향을 주고요. 실제 바인딩이 되었다고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조작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봐왔던 예처럼 이런 블록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뭐 블록을 조작한다든지에 따라서 바인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인증 암호화를 하면은 대신에 그런데 전송 과정의 조작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맥값이니까 그 자체로는 올 거고, 이게 중간에 뭔가 맥을 건들든 C를 건들든 암호문을 건들든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 수신자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송신자가 애초에 메시지를 엉뚱하게 줄 수 있는데, 송신자를 신뢰할 수 있거나 송신자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면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분 정보 없이 수신한 암호문이 어떤 키로 암호화됐는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로토콜에서 신뢰한다는 것은 프로토콜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끼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이상한 짓, 뭐 나쁜 짓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은 프로토콜에 신뢰한다는 거는 그 사람은 뭐 나쁜 짓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짓을 할 수 있는데 프로토콜과 관련해서는 늘 프로토콜의 약속에 따라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프로토콜의 약속이 KAS로 뭘 암호해 주는 거면은 KAS로 그걸 암호해서 줬을 거예요. 딴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인증 암호화를 한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지난 노트에 살펴봤을 때 키의 용도는 무결성을 막 해코지 하는 거죠. A를 B로 인식하게 하고 뭐 이런 건데, 그거 말고 그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재전송 공격, 기지키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재전송 공격.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옛날에 만든 건지 지금 만든 건지는 그 요소가 없으면 인증 암호화했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암호문 내에 이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인증 암호화된 데이터를 받으면 이 데이터의 무결성은 신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데이터는 지금에 내가 써야 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미 썼던 데이터죠. 쓰면 안 되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암호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특히 조작하는 공격들, 중간에서 메시지를 삭제는 아니지만 수정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다 방어를 거의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암호화를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증 암호화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이 여분 정보를 통해서 각 블록마다 이제 여분 정보를 포함해 가지고 조금 더 내가 복화했을 때 내가 제대로 복화한 건지 문제없이 복화된 건지를 알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여분 정보를 넣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분 정보 없이 인증 암호화를 통해서 무결성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사용했던 여분 정보가 여분 정보 용도로만 쓰인 게 아니라 다른 의미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같이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식별자는 여분 정보의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키의 용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키는 B랑 쓰는 거다. 이 키는 C랑 쓰라고 만들어준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C를 넣는데, 그 C는, 그 이름들은, 식별자들은 여분 정보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값이니까. 또 내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복화됐는데 C 이름이 나오면은 제대로 나온 거죠. 우연히 C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C를 암호화 안 했는데 우연히 C가 나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식별자들은 보통 다 식별이 되죠. 뭐 여러분들 뭘 쓰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알파벳으로 뭐 쓰죠. 그러면 이 식별자들이 안 깨지고 잘 나올 거예요. 알파벳으로. 영문 알파벳, 숫자로. 근데 이상하게 막 알파벳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 뭔가 깨진 거죠. 이 여분 정보는 크게 우리가 명백한 여분 정보, 함축적 여분 정보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명백한 여분 정보예요. 그럼 명백한 여분 정보는 뭐냐면은 원래 복호하는 사용자가 기대하는 값이죠.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근데 복호하는 사용자만 알고 있는 값이 아니라
누구든지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값이에요. 명백한 여분 정보면. 사용자 식별자, 뭐, 그리고 아까처럼 난스가 평문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난스가 암호문으로 왔어요. 그러면 메시지에 있는 난스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값이죠. 그러면 이 난스, 두 번째 메시지에 포함된 난스도 명백한 여분 정보예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백한 여분 정보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은 수동적인 암호 해독 공격을 용이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암호 해독 공격이라는 거는 내가 키를 추측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봤는데 랜덤한 값만 있다. 그러면은 이게 맞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모르죠. 그렇지만 명백한 여분 정보가 있으면은 공격자도 내 추측 공격이 맞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지나가면은 뭘 소개해 드리냐면은 패스워드 기반 키라는 게 있어요. 패스워드 기반 키. 옛날에 우리가 공인인증서 썼을 때 공인인증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패스워드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그 패스워드가 뭘 하냐면 그 패스워드부터 128비트 대칭키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대칭키로 뭘 암호하냐면 개인키를 암호해가지고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데 암호화돼서 저장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쓰는 키는 랜덤하게 생성된 키가 아니라 뭐로부터 만든 키예요? 여러분들이 치는 패스워드부터 만든 키예요. 그러면 이 패스워드부터 만든 키는 그 만드는 알고리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항상 암호 세계에서는 오픈 디자인. 다 방법들은 알고 있어요. 뭐만 몰라. 거기에 들어간 입력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패스워드는 어때? 추측하기가 쉬워요. 특히 사전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 공격은 뭐냐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키를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풀리면은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는 사전에 있는 되게 흔한 단어 갖고 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사전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을 타겟팅하면은 A가 쓸 수 있는 또 다양한 정보도 활용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생일 정보라든지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 부모님 생신 요일이라든지 뭐 여러 정보들을 가져다가 또 활용해서 공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또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키는 되게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걔는 어디에서만 쓰이냐면은 로컬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원격 있는 메시지들을 암호해서 데이터를 교환할 때는 패스워드로 만들어진 키로 암호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해요. 근데 그 패스워드 키로 뭘 암호하고 있냐면 내 파일 시스템에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작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문제가 되는 건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이 파일이 내 시스템에 있는 거죠. 내 USB나 뭐 옛날에는 하드디스크에 있는데 그러면은 내 시스템에 침투를 해. 그럼 침투를 하면은 뭘 훔쳐가? 인증서를 훔쳐간다 그러는데 인증서는 훔쳐갈 게 아니에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뭘 훔쳐가냐면 개인키. 개인키가 암호화되어 있는 파일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을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사전 공격을 통해 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를 갖고 사전 공격을 하면은 매우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약점이 있는데 그거를 또 더 안전하게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용의 편리성이 또 되게 강조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안보다는 아무리 보안이 좋더라도 사용하기가 불편하면은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사설 인증, 카카오 인증 이런 것들이 인기가 뜨는 거는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게 안전한지가는 그 다음 문제고, 안전히 안 하면은 그 뭐 카카오가 책임지겠지 이런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불편하면 안 쓰는 거예요. 공인인증서가 그래서 실패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불편하니까. 그 불편한 거는 여러 가지 보안적으로 따지고 규격을 엄격하게 정해놔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늘 그 양면을 봐야 되는 거죠. 편리하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편리하면서 안전해야지. 편리만 한데 안전하지 않으면 별로인 거죠. 어쨌든 여분 정보들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많이 넣고, 그런 역할을 안 하더라도 그 다른 필요에 의해서 여분 정보가 될 수 있는 데이터가 암호문 내에 들어가 있고, 이런 데이터가 명백한 여분 정보이면은 공격자에게도 대단히 유용한 정보가 된다. 그리고 그러면 명백한 여분 정보 말고 함축적 여분 정보를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함축적 여분 정보는 송신자와 수신자만 아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제3자들은 메시지를 풀어봐도 이 데이터를 그냥 랜덤하게 느끼는 거예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게 하는 그런 정보예요. 근데 함축적 여분 정보를 넣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명백한 사용자 식별자 같은 정보들을 암호문에서 뺄 수가 없어요. 그걸 빼는 순간 키 용도와 관련된 또 다양한 어택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축적 여분 정보는 넣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분 정보를 넣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해시값을 넣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무결성을 보장하죠. 근데 얘는 블럭 단위로 넣는 게 아니죠. 메시지가 얼마나 클지 모르죠. 해시값은 정해진 크기가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넣으면 어떤 블럭에 그 여분 정보가 없더라도 나중에 다 풀어가지고 이 메시지의 해시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 있는 해시값을 비교해서 일치하면은 이 전체는 변경 안 됐다는 걸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 암호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무결성까지 보장해서. 근데 이것보다는 이거. 그리고 이것보다는 똑같은 키를 쓰는 게 아니라 키를 달리 쓰는 거고, 더 안전한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암호문을 암호화하는 거예요. 암호문에 대한 맥값을 구하는 거예요. 메시지에 대한 맥값. 얘네들은 뭘 해봐야 돼, 먼저? 복호화를 해봐야 돼. 복호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호화된 결과를 갖고 맥값을 계산한 다음에 맥값과 포함되어 있는 맥값을 비교한다든지 해시값을 비교하는데, 얘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 뭐부터 해? C에 대한 맥값을 계산해서 얘랑 비교해가지고 일치되면 풀어보고, 일치 안 되면 그냥 버리는, 문제 있다라고 해서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키는 한 가지 용도로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똑같은 키를 여러 용도로 쓰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내가 패스워드가 아니라 키를 추측했어요. 그럼 추측하면은 뭔가 풀리겠죠. 그럼 그 풀린 그 데이터를 똑같은 추측한 키로 맥값을 계산한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일치되면은 어떻게 된 거야? 내 추측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추측 공격에 이런 것들은 또 도움이 되는 정보죠. 얘는 명백한 여분 정보가 되잖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근데
얘는 키를 들어갔으니까 얘는 명백한 여분 정보가 아닐 것 같은데 얘도 명백한 여분 정보예요. 얘는 조금 달라지죠. 키가 다르니까. 이 키와 이 키를 동시에 맞춰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얘는 둘 다 명백한 여분 정보이기 때문에 패스워 추측 공격에 도움이 되는 정보죠. 그리고 함축적 여분 정보를 혹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면은 이 둘이 비밀 정보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어요. 둘이 패스워드를 그러니까 둘만이 아는 패스워드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패스워드를 넣으면 패스워드 자체를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패스워드 자체는 그냥 아스키 코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또 명백한 여분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넣으면 안 되고 또 그 패스워드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 패스워드의 해시 값을 계산한 다음에 해시 값을 여기다 넣게 되면은 얘는 랜덤 값이 되는 거죠. 이 해시 값을 풀었을 때 어떤 해시 값이 나올지는 이 둘이 어떤 해시 값을 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패스워드 모르니까. 그러면 이 정보는 이 둘만이 확인할 수 있는 함축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이 블럭이 커지고 뭐 이러면은 뭐 이게 이 암호문이 일부가 KAB로 암호화됐다는 걸 알 수 있지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예, 역시 1시간짜리는